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현의 흔적의 역사 151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번 주 주제 우리 이마영 기자는 천문학에 관심이 있나요? 잘 몰라가지고 그렇지만 별 보는 건 좋아합니다. 별 보는 거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별을 따야 된다고 뭐 그러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한때는 이 중고등학교 때 천문학자를 꿈꾸기도 했는데 사실은 농담 삼아 그러죠. 고성부득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러면 우주선을 못 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비행기만 탔다 하거나 그럼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공간에서 바닥에서 떨어지면 아주 그냥 저는 패닉이 오는데 지금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고소공포증. 어쨌든 고소공포증 때문에 포기했다고 지금 하고 지금도 4D 화면 보면 어질어질하고 4D가 있나요 지금? 3D까지가 있는 건가? 화면이 저 영화 이런 거 4D 있는 거 아니에요? 4D 있나? 네. 그래서 어쨌든 그 화면 보면 어질어질하고 저는 거의 못 볼 지경인데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천문학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네이처 되게 유명한 이 학술지인데 거기 논문에 미국, 영국, 폴란드 6개국 공동 연구진의 논문이라고 하는데 이거 쓰셨죠 기사? 네, 제가 잘 모르는 내용을 기사를 썼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공부해 갖고 써야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때 주제가 뭐였죠? 예, 쓰셨으니까 알 건데 작년에 6개국 공동 연구팀이 칠레 관측대에서 우리가 이제 별자리를 보면 여러 가지 별자리가 있는데 전갈자리, 별자리 꼬리 부분에서 어떤 별이 있는데 그 별을 둘러싼 가스 구름을 이제 관측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스 구름을 연구하면서 이제 6개국 연구팀이 조선의 세종실록 기록을 이제 참조하게 된 거죠. 근데 세종시대라면 580년 전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1437년이면 사실 세종이 조선을 다스린 지가 19년인데 어떻게 보면 이 망고의 성군이라고 하는 태평성대 시대죠. 그때가.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때 음력 2월 5일에 세종실록을 보면 아주 이제 흥미로운 천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기록이 정확히 뭐였어요? 정확한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실록 기록이 그대로 얘기하자면 유성이 하늘 가운데에서 나와서 동북쪽으로 향해 들어갔다. 꼬리의 길이가 4에서 5척이 되었다. 그리고 햇무리를 했는데 양쪽에 귀고리를 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객성이 처음 미성이 어디냐면 전갈자리거든요. 전갈자리 둘째 별과 셋째 별 사이에 나타났는데 셋째 별의 가깝기가 반자 간격쯤 됐다. 그런데 그 객성은 무릇 14일 동안이나 나타났다. 이런 기록이에요. 이렇게 서술을 보니까 유성이 나오고 햇무리가 생기고 객성이 나타나고 이게 지금으로 치면 굉장한 우주쇼 아니에요? 우주쇼. 그렇죠. 지금 봤으면 아마 저런 우주쇼가 어딨냐 그래서 사진 찍고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그중에 공동 연구진이 주목한 거는 이제 객성이라는 건데 14일간이나 객성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세종 때 나타난 객성하고 지난해 연구진이 관측한 가스구름하고 관계가 있나 봐요. 굉장히 비슷한 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연구진이 별의 움직인 방향 그다음에 속도를 계산하니까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조선의 천문관이 1437년에 관측했던 바로 그 객성과 동일한 별임을 이제 확인한 거죠. 이게 참 어려운데 그러니까 지난해 관측된 어떤 별의 가스구름이 580년 전에 폭발한 신성의 잔해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580년 전 1437년에 그때 이제 폭발한 것이 폭발했으니까 잔해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잔해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신성한테 이름을 붙였기를 노바스코피 1437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이거 노바스코피는 무슨 뜻이에요? 노바라는 게 신성이거든요. 근데 스코피라는 거는 스콜피온이라 해서 전갈을 이제 약칭이고요. 그다음에 1437이라는 건 1437년에 발견된 그런 신성이다. 그래서 1437년 전갈자리에서 발견된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별의 가스구름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1437년에 폭발한 객성의 흔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별을 가만히 보니까 최근에도 1934년 35년, 42년에도 최소한 3번 정도는 작은 폭발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종실록 기록을 가지고 지금 기록과 비교를 해서 이제 이게 신성 폭발이라는 거는 좀 몇 가지 더 있구나
신성이 한 번 한 번 폭발하는 게 아니라 뭐 몇 번도 할 수 있구나, 작은 폭발이 있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한 거고, 세종시대의 어떤 관측 기록이 지금에도 네. 현대 천문의 연구에도 이제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된 거죠. 기사 쓰면서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세종실록이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하늘을 제대로 관측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관측한 내용을 또 제대로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봐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세종시대 천문학자들 어떤 개가인데 그런 개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니까 네. 그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삼국시대 이런 천문 관측의 수준이 당대 어떤 서양 수준을 앞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조선, 고려의 천문학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첨성대도 있고 또 해서 이제 우리 조상들의 천문학 수준이 높다는 거는 짐작이 가능한데요. 이게 서양 수준을 압도한 수준까지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임 기자 혹시 그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케플러는 제가 유명한 천문학자라고 들었지만 케플러 초신성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도 이제 보니까 케플러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천문학에서는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게 이 케플러 초신성이 뭐냐면 1604년에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정말 저명한 천문학자가 있는데 독일 천문학자거든요. 예. 이 체코에서 밤하늘 별을 관측하면서 되게 희한한 천문 현상을 목격을 하거든요. 그때가 양력으로 따져서 10월 17일인데 이때부터 관측을 하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초신성 현상, 그러니까 별이 폭발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별이 폭발을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별 폭발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건데 초신성이라는 거는 요때 이제 폭발한 초신성은 네. 인간이 육안으로 목격한 마지막 초신성이라고 봐도 되는 거고 예. 이후로는 더 이상의 초신성이 아직까지는 400년 이상 동안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604년 그때가 이제 선조 37년이거든요. 네. 음력 9월 21일자 선조실록을 보면 굉장히 이 심상치 않은 천문 현상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음력 9월 21일이면 양력으로 환산하면 언제죠?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3일인 거죠. 근데 아까 케플러가 이 초신성을 목격한 게 10월 17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나흘 먼저 선조실록이 기록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평하기를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케플러보다 4일 먼저, 나흘 먼저 인류가 목격한 가장 최근의 초신성 폭발을 가장 먼저 봤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예, 그 선조실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경이라는 게 밤 일경이 오후 7시부터 9시거든요. 네. 객성이 미수가 어디냐면 전갈자리거든요. 예. 미수의 10도의 위치에 있었다. 그것은 북극성과는 110도의 위치였다. 형체는 목성보다 작고 색깔은 황적색이었다. 이런 기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객성이 출현했다는 소식이 이듬해 그 1605년 음력 3월 15일 양력으로 따지면 5월 2일이더라고요. 예. 그때까지 한 6개월 이상 50여 차례 계속 이어지면서 관측이 됩니다. 엄청 신기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그렇게 이제 계속 관측이 되고 그걸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상 현상이잖아요. 하늘에서 밤하늘에.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이 천문 현상에 대해서 크게 긴장을 하게 된 거죠. 뭐라 그러냐면 객성이 여러 달 아까 얘기했던 미수자리, 그러니까 전갈자리에서 나타났는데 이 미수자리는 그 땅으로 따지면 조선에 해당되는 분야다. 이 객성이 뭐냐? 적성이다. 적성이라는 건 도적적다. 그러니까 도둑별이라는 얘기죠. 도둑별 아니냐. 굉장히 염려된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기사가 실려 있더라고요. 그 객성, 그러니까 초신성을 도적별이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동양에서는 하늘하고 땅하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 여겨가지고요.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가 이렇게 있으면 땅도 대응해서 이제 나눠가지고 1대1로 연결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의 땅을 나눠서 각각의 별자리에 속하게 했거든요. 이게 전체적인 땅을. 이것을 우리가 이제 분야라고 합니다. 임 기자가 알죠? 천상열차 지도 분야. 네, 배웠죠. 그게 이제 시험에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그 천상열차 지도 분야라는 분야 지도인가 분야 지도죠. 그것이 이제 바로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선조는 그때 출현한 객성을 그래서 도둑별로 표현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객성이 출현한 별자리가 바로 이제 조선이다라고 예. 하면서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2달 좀 지나서 그 홍문관에서 또 이제 그 이 선조한테 또 이렇게 막 추궁을 합니다. 예.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임금이라면 몸과 마음을 삼가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내용의 상소문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전하께서는 이 1604년이니까 임진왜란은 끝난 거잖아요. 예. 난리를 평정을 했는데 어찌 좋은 징조는 하나도 없고 맨날 예. 재앙만 일어나느냐. 이건 참 진짜 모르겠다. 왜 그러는지. 그 동해의 물이 붉어지고 압록강 물이 뭐 자줏빛이 되고 뭐 이런 약간의 이변이 있었나 봐요. 그럼 끓는 샘물이 막 솟아나고 뭐 이런 거는 아마 뭐 온천이 있든지 뭐가 터졌는지 이게 무슨 지진이 일어났는지 뭐 그랬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객성까지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엄한 꾸지람인데 더욱 참혹하다. 이런 거 아주 그 혹독하게 임금을 나무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케플러에게는 과학적인 탐구 대상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조선의 임금에게 1604년의 초신성은 하늘이 임금에게 내리는 경고 메시지 이렇게 해석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초신성을 객성이라고 했는데 객성이라면 손님별이란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이 객성이라는 게 손님이라는 게 뭐예요? 어느 곳에 뿌리 박지 않고 뿌리 박고 살지 않은 별이다 이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멋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데요. 그 우리나라 천문 기록에 등장하는 객성은 사실 별이 폭발했다는 대폭발했다는 초신성만 가리키는 건 안 하고요. 네.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이렇게 이 밝아진 천체가 맨 먼저 이 관측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신성이라고 새로운 실자 써갖고 신성이라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는 객성이라고 다시 또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객성도 여러 종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해성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밝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는 이제 이 객성이라고 한 거죠. 해성도. 근데 이제 조금 관측을 하다 보면 해성 같은 경우는 꼬리도 보이고 그렇죠. 움직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객성이라고 불렀다가 그 나중에 이제 해성이라고 고쳐 부르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별이 갑자기 나타나면 그걸 다 객성이라 한 건가요? 그렇죠. 지금의 개념으로 보면 객성은 신성이나 초신성이나 혹은 뭐 변광성이나 뭐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어렵네요. 네. 신성, 초신성, 변광성 이게 어떻게 달라요? 이게 구구절절히 막 얘기하면 너무 전문적이고 간단히 말하면 신성과 초신성은 별이 폭발할 때 방출하는 빛 때문에 엄청나게 밝아지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신성하고 초신성은 메커니즘이 같은 거예요? 예, 뭐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초신성의 경우는 밝은 정도가 신성보다 엄청나기 때문에 초자라는 이제 초월할 철자라는 적도가 붙은 건데 폭발의 양상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신성은 별의 껍질만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초신성은 별 자체가 완전히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별이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초신성은 별이 완전히 대폭발을 해갖고 끝나는 별의 사멸을 얘기하는 거죠. 별이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초신성의 경우는 한 번에 대폭발로 끝장이 나는데 신성은 표면만 폭발하는 현상이니까 몇 번 가끔씩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신성은 새로운 별이라고 한 거예요? 별이 탄생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별이 뜬금없이 나타나니까 밤하늘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성이라고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이 별이 태어나거나 새로운 별이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이제 가는데 변광성은 뭐예요? 이거는 신성과 초신성은 별이 폭발하거나 완전히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밝게 빛나면서 없어지는 거죠. 폭발한 건데 이 변광성은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 별 자체가 스스로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이 하나 있으면 태양은 항성이잖아요. 거기 그대로 있잖아요. 그 별이 어느 순간에는 밝아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어두워졌다가 이렇게 지 혼자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변광성은 별이 폭발하지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관측하는 입장에서 보면 신성이나 초신성이나 변광성이나 없었던 게 반짝거리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객성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죠. 그래서 이 객성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던 별이 아니라 손님처럼 찾아오는 별이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1604년 케플러와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관측한 객성은 그러니까 초신성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폭발한 흔적이 남아 있어요. 완전히 이제 별이 그냥 사멸을 해갖고
그 폭발한 적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제 초신성의 잔해, 가스 구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하에서는 신성 폭발은 1년에도 이 수십 차례 일어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맨눈에 보일 수 있는 신성 폭발 그 6등급 이내라고 하는데 1년에 하나 정도 되는데 이 최근에 폭발한 가장 밝은 신성은 초신성이 아니라 신성. 그거는 1999년에 관측된 뭐 예. 노바 벨로룸이라고 해서 2.6등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1604년 초신성 폭발이 가장 마지막으로 폭발한 초신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신성 폭발하고 초신성 폭발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아까 네. 뭐 신성 폭발은 별의 표면만 폭발하는 거고 그래서 몇 번이나 폭발할 수 있지만 초신성은 별의 사멸, 대폭발하고 죽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 그런 거네요. 초신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1604년에 관측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조선시대에 관측을 했지만 케플러 초신성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은하에서 우리 은하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예. 은하.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관측된 초신성 폭발이다. 이게 최대 밝기가 마이너스 2.5 등급이라고 하는 거니까 태양과 달 다음으로 밝았다라는 거고 뭐 3주 넘게는 낮에도 보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초신성 폭발이 드물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400년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은하 정도의 크기라 그러면 대략 한 50년에 한 번꼴로는 초신성 폭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하여튼 케플러 이후에 네. 400년 동안에 이렇게 조용한 건 되게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천문학계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1604년 초신성 외에도 1572년에도 초신성 폭발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1572년이면 언제겠어요? 조선으로 치면 또 선조시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선조시대가 굉장히 일이 많았잖아요. 임진왜란도 그렇죠. 있고 이 뭐죠? 그저 정유재란도 있고 뭐 네. 그런 일이 많고 그랬고 1604년이면 또 조금 있다가 또 병자호란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수선한 그런 일이 많았는데 이게 사실은 초신성 막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게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조짐이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1572년 초신성도 천문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초신성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1604년 초신성이 서양에서는 케플러가 네. 발견했다고 하는 거고 1572년 초신성은 우리가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 양반이 그 별자리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 덴마크 네.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유럽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관을 신봉을 했는데 예.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봤냐면 지상계는 물과 불, 흙과 공기 이런 네 가지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봤고 천상계에는 뭐냐면 에테르라는 아주 완벽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변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주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밤하늘 우주에서 이런 그 초신성이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그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브라헤라는 천문학자가 관측을 한 거죠.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발견이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브라헤가 발견한 게 그 날짜가 언제냐면 1572년 11월 6일 우리가 지금으로 따지면 카시오페아 자리에서 이제 그 초신성 현상을 관측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 엉터리다 뭐 이렇게 그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브라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 이 아둔한 놈들아, 눈먼 놈들아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뭐 티코 브라헤 덕분에 유럽인들의 천문관, 우주관이 확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이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사고 방식, 새로운 우주관을 이제 유럽인들한테 심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유럽인들은 요 초신성을 티코의 초신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초신성을 조선의 천문관들도 관측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조시대 천문학자들이 예, 그렇죠. 같은 초신성이에요. 그렇습니다. 뭐 유럽이나 한반도나 같은 하늘을 이루고 사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천문 관리라 그러면 당연히 관측을 했겠지만 이거를 이제 기록으로 또 남겼으니까 예. 기막힌 일이죠. 그리고 이 기록도 그 율곡 이이 선생의 석담일기에 나와 있거든요. 율곡 이이 선생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담일기라는 게 뭐냐면 이 율곡 선생이 이제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그런 임금들한테 강의한 내용이 있잖아요. 경연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그 경연한 내용을 쭉 이제 자기가 일기로 적었습니다. 아. 그러면서 당대의 어떤 주요 사건, 인물 이런 것까지 소상히 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초신성 관측 기록까지 써놓은 거죠. 이게 어떻게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72년 음력 10월에 객성이 책성, 이 책성이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던 카시오페아 일부거든요. 네. 책성의 옆에 나타났다.
그 크기가 금성보다 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음력 10월이면은 양력으로 11월인데 네. 티코 브라헤가 그 초신성을 관찰한 게 11월 6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게 네. 정확히 맞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티코 브라헤가 카시오페아의 자리에서 이제 초신성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석담일기에서는 책성 옆에 나타났다 그러는 거. 그게 이제 카시오페아 별자리거든요. 유럽인들은 티코의 초신성이라고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율곡의 초신성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담일기는 개인일기인데 선조실록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 선조실록에는 이 선조실록은 사실 광해군 시대의 여건 역사책이잖아요. 근데 그 나중에 인조 반정 후에 다시 쓴 실록이 선조 수정실록이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뭐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룬 것 같은데 분통 터지는 사연이 있는 거죠. 원래 그 조선왕조 정사가 왕조실록인데 네. 가장 엉성한 부분이 바로 선조실록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선조 즉위년이 1567년부터 임진왜란 직전 1592년 3월까지의 역사 기록이 굉장히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초가 임진왜란 와중에 불타버렸거든요. 이게 왜 불탔느냐? 그 선조가 의주로 도망가잖아요. 그 도망가면서 사관들도 쫓아가거든요. 호정을 가는데 4명이 가는데 4인방이죠. 근데 이놈들이 그 사초책을 불태우고 지들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초가 불탔다는 거는 기본 기록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초신성 기록이 당연히 빠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선조실록을 쓸 때는 개인 일기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참고를 해갖고 겨우 선조실록을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이게 또 빠진 거예요, 그 기록이. 근데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만든 수정실록을 만들 때 아마 그 기록이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선조 수정실록에는 그 1572년 초신성 기록을 뭐라고 했어요? 되게 신기한 건데 티코 브라헤가 11월 6일에 관측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이게 진짜 무슨 나중에 본 거 티코 브라헤의 일기를 그거 기록을 본 것처럼 뭐라 그러냐면 음력 10월 1일에 객성이 책성 옆에 등장했다. 크기가 금성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음력 10월 1일을 양력으로 한 사람은 11월 6일이거든요. 소름 끼치네요. 이게 우리 조상들의 기록 정신 보면 이게 개인 일기, 왕조실록이나 어떻게 다 그렇게 완벽하게 기록이 되는지 처음엔 좀 빠뜨렸어도 계속 다시 보완 수정하는 게 저는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1572년 이 1604년 기록은 사실은 서양에서 관측한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춰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서양에는 없고 우리 역사만 기록된 또 관측 기록이 있거든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뭐 일식이나 이런 건 다 제쳐두고 객성 기록만 보면은 고려시대 기록을 보면 정말 감탄사가 나오는 기록이 하나 있는데 고려사 같은 경우도 사실 중간에 막 빠지고 이래갖고 굉장히 좀 산이라고 이렇게 설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 흥미로운 객성 기록이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1073년 이 1013년이면 고려 문종 27년이고요. 거기에 그 이 물병 자리에서 객성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듬해인 1074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객성이 보였는데 크기가 모과만 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했던 객성이에요? 예,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 2005년에 최근이죠. 10년, 12년 됐는데 한국천문연구원의 그 박사들, 그다음에 뭐 그 양홍진, 조세영 박사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경북대 박명구 교수, 그다음에 고등과학원의 뭐 박창봉 교수 이런 사람들이 이 객성의 정체를 추적을 하는데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때 폭발한 신성은 물병자리 아르 아쿠아리, 요 최근 이제 명칭이에요. 아르 아쿠아리라는 신성의 폭발이었다라는 거를 논증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밝혀냈어요? 그래서 아까 고려사에서 객성의 크기를 모과 정도의 크기라고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별이 막 나타나면 사물에 막 비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크기에 따라서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란 모양이다, 술잔 모양이다, 모가 모양이다, 발이라는 건 밥그릇이거든요. 질장구다. 질장구라는 거 이제 그 흙으로 만든 화로 모양의 장구를 얘기를 합니다. 장구에 치는 장구 있잖아요. 그 정도의 크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근데 참 재치 있는 비유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려사의 어떤 유성 관측 기록을 보면 이 아까 얘기했던 객성 기록은 별로 없으니까 유성은 많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모과라는 표현이 9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명종 때 기록을 보면 유성이 천칭 자리에서 나와서 컵 자리로 들어갔는데 우리 현대말로 고친다는 거건데 그 크기는 모가만 하고 꼬리의 길이가 7척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어느 기록을 보면 충정왕 때 기록인데 그 유성이 질장구만한 크기였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다음에 뭐 유성이 지나갔는데 앞에 것은 모가 같았고 뒤에 것은 계란 같았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근데 달걀이니 그릇이니 또 모가, 질장구 이런 하는 밝기를 현대 천문학의 별밝기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예, 현대 뭐 이 천문학에서 이렇게 쭉 이 비교 분석을 해갖고 밝기를 비율을 한 거 보니까 환산을 해보니까 네. 계란은 3, 4등급, 술자는 2, 3등급, 모가는 1, 2등급, 발이 아까 얘기했던 뭐 밥그릇이죠. 그거는 0에서 1등급, 그다음에 네. 질장구는 0에서 마이너스 1등급 정도였다라고 이제 그 환산을 하게 되는 거죠. 밝기로 느낌이 확 안 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밝기란 뜻이에요? 예, 1등급 차이가 나면 밝기가 2.5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1등급에서 6등급이 5등급 차이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지만 밝기는 무려 100배 정도의 차이 난다는 거고 마이너스 등급이라는 건 굉장히 밝은 겁니다. 그래서 금성의 경우 우리가 금성을 보잖아요, 밤에. 네. 그건 마이너스 4등급이고 태양은 마이너스 26.8등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약간 상상이 되는 거죠, 이제. 네. 근데 그러면 유성의 밝기 등급을 토대로 1073년에서 4년에 나타난 모가 크기의 객성 밝기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아까 모가 크기가 1에서 2등급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해보면은 북두칠성에서 가장 밝은 끝별이 1.8등급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정도 해당되는 밝기가 아니었나라고 하는 거고 연구진은 요 별이 지구로부터 한 890광년 떨어져 있다. 1광년이 이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폭발 당시에는 이 에너지가 10의 37승 줄, 뭐 이렇게 되게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 뭐냐면 태양이 830년 동안 낼 수 있는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 것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폭발한 신성은 오로지 고려사 등 고려시대 문헌에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고천문 관측 자료가 얼마나 우수했냐라는 거를 옹변해주는 대목이죠. 그래서 이 국내 연구진이 이 발표한 논문이 그 당시에 그 2005년 당시에 세계 5대 천문학 저널인데요. 유럽 천문학 저널의 표지 논문으로 선정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 천문학자들만이 유일하게 관측한 천체가 또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선조 아까 얘기했던 선조시대 때 얘기입니다. 선조시대 때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천체 관측도 많았고 이게 사실은 또 임진왜란 중인데 1592년에서 94년 사이에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무려 4개의 객성을 관측을 했어요. 밤하늘에서. 근데 이거는 서양에서는 보지 못한 천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그 조선의 천문학자들이 하도 이상해가지고 그 전국에 흩어져 있던 조선시대 그러니까 당시에 천문관들이 한 자리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집중 토론을 막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요 내용은 다음 주에 계속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